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관한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부자에다가 아마도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나라를 지키느라고 45억 달러를 매년 지출하고 있다. 5월 8일 플로리다의 한 유세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함축된 의미,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좀 잘 읽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대체로 미국과 미국 문화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과 한국과 미국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방위비 분담을 올리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러나 훨씬 더 그 밑바닥에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지난 5월 9일 날 제11차 한미일 안보 연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통상 3국 회의와 아울러서 양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서울 시내 호텔이나 아니면 관련된 관계 기관에서 회의실에서 이렇게 열려온 것이 관례입니다. 2008년 이후에 이런 한미일 안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3자 회담 이전에 일본과 미국은 보안 문제를 고려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신 분들은 한미일 3국 사이의 현재의 위상이라든지 상호관계를 대표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이례적이다. 특별하게 일본과 미국 사이에 사전에 긴밀하게 의논할 상황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보면에서 그 어느 시절보다도 삼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인들이 또 미국의 정책 담당자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안보 문제뿐만 아니고 무역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한국과 미국 사이의 역사적 맥락에서 두 나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상호관계의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 어디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가라는 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외교라인이 자주파와 동맹파로 나누어서 좀 분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반미, 자주, 그리고 한국은 종속된 국가다. 제국주의 미국의 종속된 국가다. 이런 지적 분위기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물론 1980년대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은 50대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지적인 풍토로부터 지금은 상당히 자유로워져 있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나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나 지적 세례는 의외로 오래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현재 판단과 선택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해에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긴장이 고조가 되어 있을 때 이런 책을 펴냈습니다.
불안한 평화. 이 책의 핵심 요지는 한미 관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 시각에서 불안한 평화를 책을 썼는데요. 정말 외교와 안보라는 그런 부분에서 자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특히 한국처럼 국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온 주변에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그런 전체주의 체제나 준전체주의 체제에 그런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형식이로든 간에 동명관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자존을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 자체, 자주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별로 이렇게 올바른 그런 용어라고는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견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한미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죠. 첫 번째 이견은 북한 핵 문제의 해법입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입니다. 일관된 그런 해결책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식 단계적 해법에 가까운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용어로 표장을 하든지 간에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식 단계적 해법이다. 그리고 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문재인 정부와 미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그 헌법 질서의 가장 중심에 자유라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무한 그런 신뢰를 보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보편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지배층을 바라보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민족이라는 그런 시각들이 훨씬 더 영향을 발휘하지만 미국은 보편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악이라고 보는 거죠. 예. 제거해야 될 악이고 인류사에서 없어져야 될 악이라고 보는 거죠. 왜?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정치 수용소를 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시각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제재 강에서도 미국은 아주 강경한 대북 제재를 지속해서 북한이 굴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인도적인 지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내는데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한미사이에서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선택은 뭐냐?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은 첫 번째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겠죠. 한국과 미국 그리고 현재 북한 핵 문제, 북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적과 악운을 변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감정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데올로기가 눈을 가리는 경우가 많죠. 아주 그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명한 지혜를 더하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높아지죠. 우리 역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가,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까지 더해질 수 있으면 아주 믿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미관계 역사적 측면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영토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야심이 없었습니다. 본인 자신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땅에 많은 종류의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멀리 떨어지고 작은 나라에서 어떤 영토적 야심이나 상업적 이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은 19세기에 풍미했던 제국주의의 그런 열풍 속에서도 자기 자신들의 영국의 식민지 압제부터 해방되었고, 또 그 미국들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대함에 있어서도 유럽의 구대륙의 그런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상당히 관대함과 이해심이 많은 나라로서부터 처음에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첫 번째 맺은 통상조약이 1876년에 맺었던 강화도 조약입니다. 우리가 맺었던 그런 서구열강과의 조약들 가운데서도 가장 불평등 조약이 강했던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전혀 외교 관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일본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죠. 예를 들면은 관세가 없었습니다. 일본 상품들은, 그리고 일본의 화폐가 조선에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그냥 인정했습니다. 영사의 취해법권도 거의 영구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가장 불평등이 심했던 그런 조약이다. 일본으로서는 그런 외교적 지식이 있었고 우리는 외교적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한 거죠. 국제사회 관계란 것은 자기가 가진 게 없고 자기가 무식하면 당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공부 안 하고 잘 모르고 오래전에 철지난 그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은 본인도 고생하고 백성도 고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런 지식이나 지혜를 그렇게 높게 치는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수호조약을 맺은 첫 번째 서구 열강이었습니다. 1882년 4월 6일 음력에 조미수호 상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는 김윤식이었고 미국은 슈펠트라는 그런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그런 통상조약을 왜 체결했냐? 상업적 이익보다 훨씬 더 그 통상조약을 준비하는 그런 추진하는 그런 주체는 그 당시 동해 연안까지 미국의 포경선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포경선이 난파하거나 표류하면서 한국의 조선 땅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미국인들이 간간히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포경선 난파가 발생했을 때 조속한 시기 내에 미국인들을 미국으로 보내주는 그 목표를 위해서 조미수호 상호 통상조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네 번째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어떤 조약이었냐? 가장 불평등이 덜했던 조약입니다. 일본은 악착같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서구 열강들 가운데서 미국은 초기 시절부터 절제된 힘을 사용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미국 측에서는 전례를 따져서 강화도 조약과 똑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우리한테. 우리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무관세 달라, 무관세 줬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정말 자신들의 이익도 절제된,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물론 완벽한 정도하고는 멀지만 상호 존중, 상호 동등, 호혜 평등의 원칙이 자신들의 역사의 초창기로부터 상당 부분 그렇게 실천해 왔던 그런 국가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관세에 대해서 큰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관세 사치품에 대해서는 30%, 일반 제품에 대해서는 10% 정도를
우리가 관세를 치르겠다. 일본은 무관세였습니다. 그 다음 영사재판권입니다. 조선 정부의 상황이 완전히 안착될 때까지 자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사가 취해법권을 인정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과 미국인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는 조선 정부의 관리가 와서 상우주의 입장에서 반대 신문이라든지 항변 권리를 보장한 거죠.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른바 상호주의를 조약 안에 포함한 거죠.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니고 그 양반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영사의 취해법권, 무관세, 그리고 일본 화폐 조선 통용 권리 이런 걸 다 얻어간 거죠. 모르는데 모르면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미국과 일본의 차이였습니다. 또 미국과 다른 서구 열강의 차이였죠. 4월 6일 날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영국이 이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죠. 그런데 영국은 취해법권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영구히 취해법권을 인정해 달라. 그리고 아편 몰수 조약을 몰수 부분을 금지해 달라. 그리고 30% 관세가 너무 높다. 이렇게 해서 옥리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조약이 체결되는 데서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또 영국은 자국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독일한테 이야기해서 독일이 한국과 또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것을 그냥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 가운데 가장 한국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동등하게 대하면서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체결해 준 사람들이 초기부터 미국이란 나라였습니다. 첫 단추부터 미국은 좀 달랐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조미수 상호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청나라 리홍장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슈펠트한테 제1조에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명시해라 이야기죠. 그 내용은 조선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속방이나 모든 외교와 내정은 자주이며 타국은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슈펠트의 제독의 생각은 통상조약은 자주국 사이의 조약이기 때문에 중국 측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간신히 마지막에 부속조항으로 넣는 것으로. 그러나 그 당시 우리 측 대표인 김윤식은 찬성했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중국 질서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국이 조선의 이익을 보호해 준 겁니다. 여러분 1882년도의 첫 단추, 한국과 미국 사이 조약을 체결할 때 그 첫 단추가 조선을 위해서 미국이 이익을 보호해 준 겁니다. 조선의 이익을. 너무나 역사적인 그런 아이러니죠. 지금도 비슷한 것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저로서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책을 처음 썼던 부분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한미관계가 만들어져 왔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 한민족은 중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잘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미국을 편애하자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1882년도에 조미수호, 미국과 한국 사이에 맺었던 조미수호 상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비로소 한국이 중국의 억압과 그 소위 굴종의 역사를 벗어나면서 자조와 자립과 번영의 길로 달려왔다는 거죠. 몇 해 전에 운동권 중심의 그런 정치인들이 친중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저 양반이 역사 공부를 해본 적이 있냐 이야기죠. 역사에서 보면 모든 부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맹맹백백하게.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똑같은
역사적 실수를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에 그럼 한미 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게 미국 측 입장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계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북한식 입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단계적 해법이라는 것이 거짓이고 사기고 기만이었던 것이 햇볕 정책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돈을 줬고 그 돈을 가지고 핵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미사 여구를 하고 여론을 동원해 가지고 포장하더라도 햇볕 정책이란 100% 실패한 거죠.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도 햇볕 정책을 통해서 왔던 구호물자리가 다 지배층하게 돌아가